예, 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8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이 9주차 있죠. 그래서 9주차 관련된 그 공지를 장소까지 해서 강의실까지 해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도어 시스템에 재무부동산학의 2의 강의실 찾아 들어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분반이 2분반하고 4분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그 도어 시스템에 접속하시면은 그 2분반, 4분반 따로 이제 접속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 중간 시험 공지 부분에서 강의실을 확인해 가지고 꼭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실 잘못 찾으시면은 뭐 문제는 같은데요. 정말 출제한 문제는 같은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자기가 속해 있는 강의실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에는 현금 흐름과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그래서 현금 흐름은 뭐 앞에 이제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 다 살펴봤고요. 이제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마지막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돌아간 순지급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자의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죠. 그래서 산정 방법은 지급 이자에서 신규 차입금을 이제 빼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자, 이게 이제 이자 비용에서 그리고 지급 이자는 이자 비용이라는 항목 가지고 이제 좀 이자 비용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차입금은 그 기말 비유동 부채에서 기초 비유동 부채 그걸 차감한 게 이제 신규 차입금이니까 이자 비용에서 기말 비유동 부채 빼주고 그다음에 기초 비유동 부채 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주주의 현금 흐름은 주주에게 돌아간 순지급액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차이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산정 방법은 그 지급 배당금에서 신규 주식 발행액을 빼준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급 배당금은 그 손익계산서의 배당금 표현해 놓은 거 거기에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식 발행액은 그 기말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서 기초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게 재무상태표에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신규 주식 발행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금 흐름 항등식이 맞아 떨어지는지, 즉 다시 말해서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과 채권자의 현금 흐름과 주주의 현금 흐름을 합친 것, 그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지 이제 살펴보는 게 마지막 과정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검사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요 현금 흐름 항등식 가지고 검사를 하면 된다. 그래서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 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산정하지 마시고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도 산정해서 그 둘을 합친 게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과 맞아 떨어지는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재무이론에서 세 번째 큰 주제 있죠. 화폐 시간 가치. 그래서 목차에서는 이제 4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보는데요. 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재무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요인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미래 어느 시점에서 약정된 100만 원보다는 지금 현재 수중에 있는 100만 원의 가치가 더 크다는 이런 사실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 또는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 재무관리, 재무이론에서만 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경제학에서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융보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미래가치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래가치와 복리계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두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미래가치는 영어로 future value라고 하고 줄여서 앞자 두 개 따서 FB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미래 특정 시점의 화폐 가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이자율로
일정 기간 동안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단일 기간 투자를 한 경우를 가지고 살펴봤죠. 그래서 단일 기간, 한 기간 동안 이자율 R의 이자율로 투자를 하면 그러면 1원당 1 플러스 R1으로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100만 원을 연간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예금에 투자했다. 아니야 예금 통장에 넣어 놓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년 후에는 11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들 뭐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1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100만 원 그리고 그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 이 둘을 합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의 100만 원은 1년 후에 11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미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단일 기간 투자가 아니라 단일 기간 초과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2년 이상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복리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복리 계산은 영어로 컴파운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단일 기간을 초과하는 투자에서 최초의 원금과 누적된 이자를 그대로 두어서 이자가 재투자되고 그래서 누적되는 과정을 복리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이자를 재투자하면 또 이자를 얻겠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이자 이것을 갖다 이제 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복리, 컴파운딩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원금과 지난기에 재투자한 이자로부터 받은 이자 를 복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로 그냥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1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는 12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1년만 투자했다라고 하면 110만 원을 돌려받을 텐데 그 110만 원을 다시 1년 동안 전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는 것이죠. 그럼 2년 후에는 1년 뒤에 110만 원의 110만 원에 이자 10%, 11만 원 합쳐가지고 121만 원을 최종적으로 2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의 100만 원은 2년 후에 121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복리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걸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단일 기간 초과, 뭐 단일 기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R로 다 변하지 않을 때 T 기간 동안 투자한 원금 A1의 미래 가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승 뭐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1 플러스 R의 T승을 갖다가 미래가치 이자 요소 또는 미래가치 요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이제 Future Value Interest Factor 앞자 따가지고 FBIF라고 이제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자율 R과 그리고 기간 T니까요. 그거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FBIF, RT 뭐 이렇게 이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식에다가 죄송합니다. 100만 원의 5년 후 미래 가치 구하기 위해서 이 산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100만 원이 이제 원금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 기간이 5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은 제가 좀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10%이다라고 하면 이자율이 10%가 되는 이자율 R이 10% 0.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갖다 계산해 보면 이자율이 100만 원 이자율이 10%일 때 지금 현재 100만 원에 5년 후 미래 가치 구한다라고 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승 A 대신에 원금 100만 원, 그다음에 R 대신에 이자율 10% 0.1 그리고 T 대신에 기간 5년 해가지고 그대로 넣으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의 5승이 되고요. 이거 계산해 보면 161.0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미래 가치는 이자율에도 영향을 받고 또 기간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거꾸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얘기할 때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할인율 그리고 기간에 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현재 가치는 줄여서 현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가치는 영어로 present value니까 그 앞에 두 자 따가지고 PB라고 이제 표현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의 가치를 현재 가치 현가 present value PB라고 한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단일 기간 그리고 다기간, 그러니까 단일 기간 초과할인 기간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단일 기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 후에 받게 되는 A1의 현재 가치는 PB라고 할 수 있죠. PB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분의 1.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승 아까 미래가치는 T승 그랬잖아요. T승 또는 1승 그랬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승 또는 마이너스 T승 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1승은 뭘까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1승 하면은 1 플러스 R 분의 1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가치 PB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분의 1 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1승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그냥 조금 줄여보면 A를 1 플러스 R로 나눠준 거 1 플러스 R 분의 A 또는 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의 어떤 반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죠. 그래서 돈을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 복리 계산했던 게 이제 미래 가치였는데요. 그거 대신에 미래에서 현재로 보내기 위해서 할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할인, 디스카운트라고 이제 우리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행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자율이 10%예요. 그리고 이 이자율 10%를 할인율로 쓴다. 그러면 이제 R 대신에 10% 10% 죄송합니다. 예를 들 때는 7% 가지고 예를 들었네요. 그래서 이자율이 7%일 때 1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 7%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보면서 하고 있는데 7% 아니라 정말 10%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10%일 때 1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인데 원금 100만 원 그리고 이자율은 정말 10%니까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 분의 1이 되고요. 이거 계산해 보면 약 90.91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다 기간의 경우로 확장을 해보면 할인율이 R이고요. 그리고 이제 T 기간 후에 받게 되는 원금 A1의 현재 가치 PB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T승분의 1이다.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 1 플러스 R T승분의 1 또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T승 이거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데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이자 요소 또는 뭐 현재 가치 요소 또는 할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가치 이자 요소 그러면 약자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의 앞자들만 따면 PBIF 그리고 할인율과 기간 T가 중요하죠. 그래서 PBIF, RT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뭐 시중 금리, 시중 이자율 가지고 이제 할인율 대신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전환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은 뒤에 투자로 우리 재무이론에서 이제 재무 관리하고 나서 2학년 1학기 때 재무관리를 해요. 재무관리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서부터 이제 바로 투자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에 투자론 1이 있고 3학년 1학기에 투자론 2가 있고 재무부동산학 전공에서 그렇게 가요. 그리고 금융보험학 전공에서는 주식투자론, 채권투자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이제 투자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투자론에서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정말 그 주었던 산식, 다기간인 경우에 현재 가치 구하는 산식, 그거 가지고 이제 할인율이 7%일 때 그때 2년 후에 100만 원,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래서 PB 현재 가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T승분의 1 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T승 해주면 되죠. 그래서 원금 A 대신에 100만 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 R 대신에 0.07, 7%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기간은 2년이죠. 그러니까 기간 T 대신에 2를 갖다 넣어주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0.07 제곱분의 1 또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0.7의 마이너스 2승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87.34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재 가치까지 구하는 거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예제를 보면은 이 현재 가치 구하는 건 좀, 우리가 이렇게 미래 가치 구하는 거, 그것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뭐 실생활에서 많이 응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 구하는 것도 이제 많이 쓰죠. 언제 구하냐면은 할인율 구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할인했어? 뭐 이거 얘기할 때 할인율, 뭐 이거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을 가지고 이제 할인해가지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재무 이론을 다 끝내고요. 부동산 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을 많이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학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용어 설명하는 게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단순하고 계속 용어 설명하는 게 나오니까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용어를 모르면은 그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 좀 막 그 한 10주차, 11주차 그 전부터 이제 용어를 좀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또 어디선가 들어본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 특히 이제 토지라든지 토지와 관련된 용어가 이제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 학의 첫 번째 부분은,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또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강의안이고요. 다섯 번째 강의안 제목은 부동산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의 의미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이 용어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나중에 이제 민법에도 정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근데 그 정착물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주택이라든지 건물을 갖다, 그러니까 건물을 의미하는 주택이나 건물과 같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주택 외의 건물이 많지는 않았죠. 뭐 기껏 뭐 관청이라든지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관청들도 일부는 이제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뭐 그 객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래서 정말 토지는 그냥 지금과 마찬가지로 토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가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가짜가 집 가짜를 의미하고 뒤에 있는 옥은 이제 건물, 그러니까 주거용 이외의 건물을 갖다 이제 옥이라고 표현해서 그 둘을 합쳐서 가옥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906년에 제국 제1번의 그 통감부가 우리나라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감부에서 부동산 조사회를 1906년에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뭐 다른 그 설들도 있긴 한데요. 1906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조사회라는 걸 그 제국지 일본의 통감부에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목은 뭐였냐면 토지의 개인 소유권 확립 그리고 부동산 등기제도 만드는 거 이것을 이제 명목으로 그 목적으로 삼았는데요. 사실 토지의 개인 소유권을 확립한다. 뭐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 또는 이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 정부에다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 장부에 기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누구 건지 조사를 하고요.
누구 건지 밝혀지지 않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정부가 가져가겠죠.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저희 막 그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정부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것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병술국치를 통해 가지고 제국주의 일본에 이제 병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본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숨어있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경술국치 이후에 즉 일본에 병합된 이후에는 1912년 3월에 조선 부동산 증명령이라는 법률을 공표를 하고요. 이 법령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을 모두 다 정부의 공적 장부에 등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 영어로 따지면 요 리얼 이스테이트, 리얼 프로퍼티, 그리고 리얼티 이 세 가지 모두 다 세 낱말 모두 다 세 용어 모두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동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용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중에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질, 그 부동성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리얼티는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부동산 그 자체를 갖다 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물로서 토지, 그리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정착물, 주로 건물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실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실체로서의 부동산을 갖다 의미하는 게 리얼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리얼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재산의 의미도 있지만 재산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법적 권리, 그 권리에 초점을 맞춘 게 리얼 프로퍼티라고 하는 용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표현은 리얼티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요 리얼 이스테이트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프로퍼티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포괄하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부동산도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파생되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적 권리까지도 포함을 하는 게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용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러면 영어로 표현할 때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유증, 유증을 갖다 의미하거든요. 정확히 유증물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증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주려고 또는 뭐 상속해 주려고 하는 그런 물건을 이제 유증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유증물이라고 하는 게 실체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한테 준다라고 하는 권리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근데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부동산 산업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R, 그리고 이스테이트의 E를 갖다 대문자로 쓰면 그때는 부동산 학을 또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부동산학 전공을 영어로 표현할 때 Finance and Real Estat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뒤에 이제 메이저가 붙긴 하겠죠. 그래서 파이낸스 기업 재무 그리고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학 그래서 재무 부동산학 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 뭐 이걸 갖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조금 짤막하게 앞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또 연구 대상 또는 연구 범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물리적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법이나 제도적 측면에서도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면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 건물, 수목 등의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은 동산과 구별되는
그런 물건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토지와 그 정착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물리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각각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 부동산학에서 좀 서론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는 할 수 없을 테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에서는 자연물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물로서의 속성, 그리고 공간의 의미로서의 속성, 그리고 환경의 의미로서의 속성, 그리고 위치라고 하는 의미의 속성, 이 네 가지 것을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에서 한꺼번에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느냐, 조금 더 뭐랄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막 아이고 이런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